매우 강력한 산밑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상층부의 온도가 영하 30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하 12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지역은 영하 1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로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 대관령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이번 강수비는 일요일까지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30cm의 폭설도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근무를 했던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려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위 의혹 관련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며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 문건에 대해 환경부가 밤늦게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전달했다며 윗선의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본머스전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었고 토트넘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새밑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북극 한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오늘 낮에도 영하 6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한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새밑 한파 소식,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본격적인 새밑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이 영하 12.2도, 서울은 영하 10.5도를 기록했습니다.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이르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하 6도, 청주 영하 4도, 전주가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과 파주, 강원도 산간과 춘천, 철원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대전, 충청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3도, 대관령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최대 7cm의 많은 눈도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모레 주말까지 최대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는 일요일까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기상청은 밀려 들어온 찬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다음 주 초에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검찰이 어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에 작성한 첩보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검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컴퓨터 여러 대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압수물을 포렌식 장비를 통해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추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나 차량 등 다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지휘부가 김태우 수사관에게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는 특검팀과 청와대가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5시간 동안 대치했는데 어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안희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2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선 압수수색을 놓고 청와대 직원과 영장 집행을 나간 특검 수사팀이 맞섰습니다. 대치는 5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당시 청와대 측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맞선 겁니다. 특검팀은 성과 없이 철수했습니다. 앞서 2016년 10월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측이 건넨 일부 자료만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은 오전 9시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하면서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청와대 비서동과 경호동은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곳이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압수수색 때는 청와대 측이 영장에 적시된 내용 가운데 일부 문서만 복사해주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엔 검찰이 포렌식 장비로 복수의 PC를 압수수색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뿐만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첩보를 유출했다며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사건을 쪼개서 수사할 경우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과 자유한국당에서도 사건을 합쳐서 수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서두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공정성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해왔습니다. 대검감찰본부는 오늘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어제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한 문건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그런 문건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어제 밤늦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이 있어서 작성을 했으며 윗선에 대한 보고 없이 김 수사관이 환경부에 방문했을 당시 제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며 공개한 문건.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가운데 누가 사표를 제출했는지와 제출할 예정인지, 반발하는 사람은 누군지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문건 작성을 부인하다가 어젯밤 해당 자료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해서 만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지난 1월 감사 담당관실에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동향 파악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8일 김 수사관이 찾아왔을 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과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그리고 대구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등 3가지입니다. 환경부는 늦게까지 여러 부서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표와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지난 에버턴전에서 2골을 넣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본머스전에 선발 출전해서 전반과 후반 각각 1골씩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시즌 10호 골, 이번 달에만 리그에서 6골째입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2월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3번째로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럽의 최대 활화산인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재와 연기를 분출하고 또 지진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요. 규모 4.8의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는 등 화산 주변 지역에 피해가 났습니다. 1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교회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도로가 갈라져 균열이 생겼고 마을 곳곳엔 건물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부 카타니아에서 현지 시간 26일 새벽 3시 19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일부가 무너져 10여 명이 다쳤고 놀란 시민들 수백 명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일부 균열이 발생한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부터 활동을 재개한 에트나 화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에선 어제까지 미진을 포함해 천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화산 활동이 며칠 또는 몇 주간 이어질 수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에콰도르 레반타도르 화산도 현지 시간 26일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화산재와 가스가 상공 400m까지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당국은 두 번째로 위험한 수준인 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1차 수사가 끝나면 국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충북지사에 도전했던 신용한 전 후보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바른미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기대를 모으면서 입당했는데 10개월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과태료 1억 원 수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더 특별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라서 법 위반 사례와 과태료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에는 작업 물량이 바닥나서 생긴 유휴 인력이 있습니다. 노사가 이 유휴 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 휴직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상 조합원이 동의를 하면 평균 임금의 70%를 받고 한 달 단위로 휴직을 하게 되는데 다음 달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BMW 차량에서 잇따라 불이 난 게 설계 결함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 소송에 참여하길 원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3,30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는 400억 원 규모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소비자 단체는 BMW 측이 책임을 회피할 것에 대비해서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20대 한국 여성이 인도를 여행하다가 연락이 끊겨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인도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혼자 입국했는데 연락이 두절됐고 한국에 있는 부모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인도 경찰이 여성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러시아 국적의 동포 근로자 29살 박모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기둥과 기계 사이에 끼어 있던 박 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어제 경북 포항에서는 때 아닌 봄꽃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항시청 뒷산에 핀 매화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최근 성탄절을 전후해 포항 지역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의 전령사인 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될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낸 오영선 지사 등 독립유공자들의 중국 내 후손들이 참여하는 한중 우호 행사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임시정부 기념관 등을 관리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과천과 덕수궁, 서울에 이어서 네 번째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입니다. 청주관이 오늘 문을 엽니다. 담배 공장을 재건축했습니다. 수장고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작품들을 수장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개방형 장소도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설 남한산성 등을 쓴 김훈 작가의 손글씨로 만든 글씨체가 무료로 배포가 됐었는데요. 토지를 쓴 박경리 작가가 직접 쓴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손글씨를 본떠 만든 KCC 박경리체도 이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빈손 국회 예상이 되는 것이 지금 최대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 그리고 이른바 김영균법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굴뚝 농성을 한 지 오늘로 411일째를 맞은 파인텍 노동자 2명입니다. 농성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오늘 노조와 회사 측이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는 종교계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깜짝 놀랄 정도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강력한 세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 기온은 영하 16도로 바람 때문에 추위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밑돌기 때문에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만큼 더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점차 그 밖에 거의 모든 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한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가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추위가 엄청납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춘천이 영하 9도, 또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평양이 영하 14도 가리키고요. 중강은 영하 24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고 호남 지방과 제주의 눈은 모레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더 강해지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국 북부의 한 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추돌 사고로 강물에 빠져 실종됐던 한국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젯밤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태국 북부의 한 골프장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태국 주재한국대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40분쯤 사고 현장에서 하류 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 중 1명인 60대 남성 성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가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신용카드 등으로 신원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당국은 실종자 중 아직 찾지 못한 다른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민관합동수색팀은 수색 범위를 사고 지점으로부터 5km까지 확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부대 인력 100여 명과 함정, 크레인 등의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구조대에 잠수사들도 포함됐는데 지난 6월 태국 탐루엉 동굴에서 소년 구조에 참여했던 전문가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국인 남성들은 25일 오전 카트에 탄 채 홀과 홀 사이를 이동하는 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북 쪽에서도 연기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주변 일부 건물엔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사나운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거리가 400~500m 떨어져 있는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막 냄새가 나니까 일로 막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뭔 일이냐고. 그래서 시커먼 연기는 건너편 강북 쪽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강남인데? 강남이네요. 와, 불 심하게 났는데?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부들은 대부분 퇴근한 뒤였고 건물에 남아있던 9명은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전 측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주변 전력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배우 손승원 씨가 어제 새벽 서울 강남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손승원 씨가 모는 차량이 어둠 속에서 좁은 골목길을 질주합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려 합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습니다. 손 씨의 차량은 앞범퍼가 깨진 채 계속 주행합니다. 이를 목격하고 150m를 쫓아간 택시기사 등은 손 씨의 차를 둘러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 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지난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도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는 다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 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도주는 아닙니다. 경찰은 조만간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하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죠. 그리고 어제 서울 동부지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은 대검찰청이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쟁점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에 배당된 지 닷새 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강제 수사가 시작된 배경은 뭐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찰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먼저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랄지 아니면 증거를 빨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검찰의 실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 빨리 들어간 이유 자체는 지금 현재 고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했는데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고발 내용 자체가 그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근데 그 부분이 상당히 명백히 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건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죠. 빨리 압수수색을 청와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시간이 좀 늦춰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 결국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고발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정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닷새 만에 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었는데 그 수색의 어떤 압수수색의 어떤 그 범위랄지 이런 것에서 계속 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추후에 다시 또 압수수색을 한번 할 것인지 네. 어떤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검사와 수사관들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는 못했고요. 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들을 건네받았습니다. 일단 청와대 자체는 좀 특수하죠. 네. 그리고 법률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자체는 일단 일반적인 압수수색이 영장 가지고 가서 네. 일방적으로 필요한 증거,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필요한 증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무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뭘 달라 그런 식이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 내에 보관하고 있는 문건에 대해서는 받아오고 그다음에 약간 좀 특수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져오도록 하고 네. 거기 내에서 필요한 문서를 파일로 추출한 형식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폐기가 돼 있다거나 할지 그런다고 네. 하면 초기화가 돼 있다고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이걸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해서 복원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컴퓨터에 남아 있는 파일 자체를 가져온 걸로 보입니다.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서 그렇죠. 이제 포렌식 뽑아냈고요. 자체는 무조건 복구하는 게 아니고 그 파일을 네.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서 이제 파일이 과연 유의미한 증거로서 유의미한 파일을 가져왔는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아마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서 문서들을 일단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윗선부터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특별 감찰반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반부패 비서관이 이제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그 밑에 이인걸 특검반장 네. 그리고 이제 특검 반원들이 있는데 지금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과연 윗선에서 지시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시를 해서 그걸 받아서 감찰을 한 다음에 이제 감찰이 됐든 사찰이 됐든 간에 이걸 이제 보고를 했다. 이렇게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 수사관의 어떤 말 자체에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제 그걸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쟁점은 지시한 적이 있느냐, 아하. 또 보고한 적이 있느냐, 또 지시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사찰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 그거 자체를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사용했느냐, 또 어떤 용도로서 청와대 특히 조국 수석이랄지 그리고 임종서 실장까지 보고를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관련 문건들도 확보를 하겠습니다만 휴대전화나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와 네. 관련된 얘기들은 없습니까? 지금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좀 사실 휴대전화가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검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의 휴대전화는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는 이제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단체방에서 지시도 주고받고 많은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텔레그램 방에서 일단 본인이 나왔고 그다음에 만약 거기에 불리한 증거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걸 삭제해버리면 다시는 이제 복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지금 상당수의 이제 파일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의무제출 형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폐기했다 하더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건 남아 있다고 봐요. 아하. 그래서 전혀 이미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폐기를 했다 하더라도 또 컴퓨터를 초기화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찰과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찰은 단서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거 자체를 형식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이 현재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뭐 전혀 별개의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이 합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렇게 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는 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사건 자체는 굉장히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찰에 대해서 만약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과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 자체는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사는 연결이 돼 있는데 약간 죄명이 좀 틀리잖아요. 네. 그리고 조국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사찰이냐 감찰이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의 수사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나온 문건이 뭔지 취득한 경위가 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조국 수석이랄지 임종석 실장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상당한 연결성은 있지만 별개로 수사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아마 수사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그 내용은 일부 이제 공유할 수는 있겠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젯밤 늦게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을 해서 작성을 했고 전달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서울 동부지검이 맡게 됩니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관성 있게 수사를 하려고 하면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이 부분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또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과연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 지시와 이제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정수석실과 관련이 있는지 지시를 받아서 김태우 수사관이 했다고 주장을 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민의를 왜곡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현 정부 인사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 허익범 특검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이유입니다. 특검은 이어 여론 조작을 위한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수 없도록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공범이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측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던 도모 변호사에겐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또 댓글 조작에 함께 가담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겐 징역 6월에서 3년까지의 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뒤이어 최후 변론에 직접 나선 김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지사라며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5일 김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형은 오는 28일 내려집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유한 동맹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콕 찍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과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해외 파병 장병들과 화상 통화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방위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나는 다른 대통령들과 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매우 부유한 동맹국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티스 장관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매티스의 조기 경지를 정당화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겐 견제 장치가 사라진 구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월부터 보잉사 출신의 패트릭 셰너엔 부장관이 국방장관을 대행하며 국방부를 더욱 회사처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새해부터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방위비 문제를 주한 미군 문제나 자동차 관세 등 무역 이슈로까지 전선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혜민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된 상황이고 이제 새해부터 한미 당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과도한 인상폭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South Korea pays for 50% of the personnel costs for U.S. troops. How much percent? 50%. 50. Why not 100%?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꼭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수록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은 한국 방위에서 동북아 전략기지 성격으로 옮겨갑니다. 한국, 일본, 대만, 그다음에 필리핀이나 월남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Look at Korea.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예산의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50%로 큰 차이가 없고 18%인 독일보단 2배가 넘습니다. 국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미군 주둔 국가들이 내고 있는 방위비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제공한 분담금 중 현금 3,300억 원을 은행에 쌓아뒀습니다. 현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6,500억 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수천억 원대의 잉여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놀이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를 넘겨서 이어질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인상폭을 넘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가 마무리가 된 비무장지대한 감시초소에서 나온 잔해물들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그대로 잘 보존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이 잔해물들을 평화적으로 활용할지 논의도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걸로 육군 부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념품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육군 제7보병사단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선물한 액자입니다. 한반도 지도 중앙에 7cm 길이의 폐 철조망이 놓여 있습니다. 이 철조망은 군사 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강원도 화천 인근 비무장지대한 감시초소에서 나온 잔해물입니다. 지난 18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권미혁 원내대변인 등 여당 의원 7명과 국방 전문위원 등 해당 부대를 방문한 9명에게 기념품으로 선물한 겁니다. 문제는 이 기념품이 지침에 어긋나게 제작됐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육군 전 부대에 공문을 보내 감시초소 잔해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감시초소 잔해물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국방부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지휘관에게 보고가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당도 의원 등에게 지급된 철조망 기념품 액자를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성면 작업을 6년 동안 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대위가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지난 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후 보훈처가 빠르게 재심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유족들이 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보훈처는 국감 때문에 바빴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폐암으로 숨진 유모 대위가 작업하던 모습입니다. 신체검사 1급에 술, 담배도 안 했지만 성면 속에서 6년간 작업하고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 대위를 공상으로 전역시킨 군은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JTBC가 이를 보도하자 보훈처는 빠른 재심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아들과 남겨진 아내에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11월 말쯤 연락해 봤었는데요. 국감 때문에 1차 심사조차 넣지 않았다면서 애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아직까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난해 9월엔 철원 육사단에서 도로를 지나던 병사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통령은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격장의 3분의 1이 고장났고 경계 초소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선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대 전반의 문제와 부실 수사가 확인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소대장 등 하급 간부 3명뿐입니다. 육군은 6개월여 논의 끝에 사단장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은 여야가 어제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틀 전이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아들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어제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9시간 반 동안 국회 회의장 밖을 지켰습니다. 기대는 눈물은 원망으로 바뀌었지만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맞잡은 두 손. 초조한 마음에 이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지만 기대하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못 넘어가요.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포기하듯 옷을 챙겨 입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도 하다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남은 자식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28년 동안 묵혀있던 법이잖아요. 사람 죽을 때마다 고치겠다고 했던 법을 숙려기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끝까지 지켜낸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오늘도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오늘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비리 실태로 시작된 유치원 사태는 일단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승리로 마무리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유치원 3법을 놓고 8차례나 합의에 실패한 여야가 어제 오전 다시 논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아주. 15분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교육위원장의 말은 들어갈 때와 똑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회계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관리 회계로 일원화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구분해 원장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당과 나머지 야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이 걸립니다. 사실상 슬로우 트랙이란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 무렵이면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해 법안은 뒷전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의 막강한 조직력과 노비력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충남 태안의 천수만에 있는 죽도라는 섬의 어민들이 몰려온 기름띠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힌 배에서 나온 기름인데 당장 이곳에 굴을 사지 않겠다는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박스를 들쳐매고 갯바위를 오릅니다. 바위 사이사이를 닦아내자 검은 기름이 묻어나옵니다. 나 머리 아파서 하다가 저가 고개 들고 들어놨어. 저기가 머리 아파서 못해 우리. 그제 아침 7시 30분쯤 충남 홍성 남당항에서 3km가량 떨어진 섬 죽도에 기름띠가 몰려왔습니다. 죽도 남쪽에 있는 바지락 양식장 앞 해안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돌을 하나하나 닦고 있는데요. 바닥에는 검은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점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내도 완전히 닦이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기름을 닦아낸 쓰레기들이 이렇게 가득 쌓였습니다. 기름은 굴과 바지락 양식장 50헥타르를 덮쳤습니다. 벌써부터 예약한 굴을 사지 않겠다는 전화가 밀려듭니다. 아무래도 어패류 쪽에 그 기름 냄새가 살에 박혀가지고 기름 냄새라고 먹지를 못해요. 1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내년에 막막하죠. 이 기름은 그제 충남 보령군 장고도 앞바다에서 암초에 부딪힌 예인선에서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고의로 흘렸는지 실수로 흘린 건지 조사 중입니다. 죽도 기름 제거 작업은 사흘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남녀 간의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졌었습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한 포털 사이트에 남자 일행에게 여자 2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 측의 욕설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폭행이 아닌 남녀 일행의 쌍방 폭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발길질을 당했다는 여성 측 주장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다툼으로 여성 한 명이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같은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녀 피의자 5명 모두에게 공동폭행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용균 씨의 사고를 계기로 지금 논란이 거센 위험의 외주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다. 쓰레기가 더 쌓이는 연말,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밀착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탄절 새벽, 거리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쓰레기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습니다. 1.5배, 2배 정도요. 흩어진 쓰레기는 직접 손으로 쓸어 담습니다. 너무 더럽다. 사람 무지하게. 이튿날 주택가의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과 동행해봤습니다. 오후 9시,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리는 발길이 바쁩니다. 각 집에서 내놓은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겁니다. 한계동의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은 3명입니다. 이렇게 터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대다수가 이래요. 가구 수로 따지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공중 다 하니까요. 환경미화원들이 차에 싣기 쉽도록 한 곳에 모아둔 쓰레기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생활 폐기물, 또 재활용 쓰레기,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나누어 수거하게 됩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건 도저히 혼자서
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 들어볼까? 요거를 한 50리터까지만 저기 하면. 현장 분리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쓰레기 상차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화원들은 쓰레기차 뒤에 달린 발판 위에 서서 갑니다. 불법이지만 업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차가 빨리 달릴 때가 제일 위험하죠. 이거 잘못하면 놓치면 손에 물기가 있고 이러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쓰레기는 금세 주택 3층 높이까지 쌓이고 미화원은 쓰레기를 발로 밟아 누릅니다. 이 수거한 쓰레기들 가운데선 이렇게 깨진 유리들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 쓰레기를 모으거나 밟는 과정에서 손발을 다치는 원인이 됩니다. 형광기 같은 거 깨진 거 있잖아요. 식칼 같은 것도 찔린 적도 몇 번 있고.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적환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서 머리를 맞을 때가 있어요. 던지면서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위를 쳐다볼 수가 없고요. 시야가 가려져요. 생활 폐기물 적환장에선 엄청난 분진이 발생합니다. 미화원들은 하루에 주택가와 적환장을 적게는 6번, 많게는 10번씩 왕복합니다. 하루 종일 휴식 시간은 거리에 앉은 20분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마련한 휴게 공간이 있지만 이용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건너가야 했거든요. 지난 3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모두 1,822명, 사망자도 18명에 달합니다. 특히 전체 환경미화원의 절반이 넘는 위탁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재해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 25개구 대부분이 도로에 쓰레기를 쓸어 담는 미화원은 직접 고용하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은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사망자 18명 중 16명이 위탁업체 소속의 미화원이었습니다. 수거 자체가 좀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든 것만 넘겨줬다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서울시는 비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정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대비 효율이 떨어지니까. 정부는 밤 대신 낮 근무 시간 비중을 절반으로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무 효율 뭐 이런 저기 가지고서 따지면은 저희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 문제가 지적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우려가 좀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운영을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협상이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였는데요. 오늘 아침 일찍 노사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지하철 파업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럼 지금 지하철은 잘 운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는 상황, 이것은 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전인 아침 7시쯤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임금과 단체 협약 협상이 시작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양측은 임금을 2.6%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로 노사 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12월 31일 밤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젯밤 늦게는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젯밤 10시 반쯤에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상수도 배관이 터졌었습니다. 이후 약 5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복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주변 200여 세대에 한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청 측은 상수도 배관 연결 부위에 틈이 벌어져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약 10m 구간에 물이 넘쳤고요. 4개 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만 빙판길 안전 운행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국내 지진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봉화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km입니다. 깊은 진원의 깊이는 아닙니다만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한파 시작, 바람 쌩쌩, 그리고 주말까지 계속인데요. 강력한 세미 한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내륙 곳곳 영하 12도 안팎 가리키고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할 텐데요. 이 추위는 주말까지도 계속 이어지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SNS에도 아침부터 추위 이야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눈물나게 춥다. 이거 사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씨 맞냐며 갑작스런 한파에 당황하신 건 물론이고요. 무려 서러울 정도로 춥다며 이런 분까지 있었습니다. 아직 집 나서지 않은 분들 아마 바깥 공기 마주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껴입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중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이 어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일단 첫 발을 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로 위에 둘씩 짝지어 선 남과 북의 인사들이 붉은색 지렛대를 힘껏 당기자 사회자 구령에 맞춰서 궤도와 침묵을 연결하는 체결구가 끼워집니다. 남쪽으론 서울, 북쪽으론 평양을 가리키는 대형 표지판이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침묵엔 새 역사를 기념하는 서명도 쓰였습니다. 우리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남 철도 도로 협력의 무진단 동력도 우리 민족 내부에 있고 전진 속도도 우리 민족이 우지와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착공식엔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관련국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향후 대북 제재 완화 조치 등 상황을 살펴보면서 추가 정밀 조사와 설계 작업 등에 대한 준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왕복 기차표값 14,000원. 물론 실제로 돈을 낸 것은 아니지만 어제 착공식을 위해서 개성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서울 판문이라고 적힌 왕복 승차권을 가지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착공식을 계기로 훗날 남북 철도 연결이 본격화되면 한국전쟁 이후에 볼 수 없었던 북한행 승차권도 다시 나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행 승차권입니다. 운임은 14,000원입니다. 실제 돈을 내지 않는 기념용이지만 거리와 입률을 따져 운임이 매겨졌습니다. 강제가 좀 무량하죠. 또 마지막 열차 끌고 온 것이 경의선 중단한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언젠가 한번 더 가볼까 했는데 75년 전 대전부터 신의주까지 한반도를 가로질러 달리던 열차의 승차권. 지금의 서울역인 경성역을 떠나 북녘땅을 거쳐 중국 상하이까지 달리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후 남북 철길은 끊어졌고 남북을 잇는 기차는 피난민들을 가득 태우고 달리는 화물열차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철길이 끊어진 곳에는 철만은 달리고 싶다는 푯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역을 출발한 새마을호는 2시간 만에 판문역에 닿았습니다. 지난달엔 북측 기관차와 우리 측 열차가 맞닿아 판문역에서부터 총 2,600km를 달렸고 남북 공동 조사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도로산역에서 판문역까지 7.3km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9辆 몸체에 100여 명을 싣고 판문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차는 개성에서 4시간여 만에 다시 도라산역으로 돌아옵니다. 이 열차가 언제 다시 북녘을 달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성행, 평양행 진짜 열차표를 손에 쥐는 게 이제 그저 꿈 같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나서 자라고 학교 다니던 고향 땅을 간다는 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른다. 어제 특별 열차를 타고 개성에 다녀온 86세 할머니의 말입니다. 기자단이 김금옥 할머니와 동행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고향이 개성 어디세요? 개성 여기 덕암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덕암동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덕바우 그랬거든요. 김금옥 할머니는 고향 땅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개성은 그 도읍지답게 참 깨끗하고 공기 맑고 좋은 곳이었어요. 나서 자라서 학교 다니고 하던 고향 땅을 간다는 거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그 기쁨이랄까 그거 몰라요. 열차가 멈춰서자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한원점이 우리 개성 있을 때는 널문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머니는 전쟁을 피해 서울의 외갓집에 왔다가 가족과 이별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꼭 눈물을 흘려요. 저 혼자 나왔거든요. 개성에서. 부모님 다 개성에 계시고. 한 사람이 쌀 한 마를 먹을 동안 피난가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습니다.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기는 하지만 끊어졌던 한반도의 혈맥을 다시 연결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어제 착공식에 직접 참석하고 돌아온 분이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날씨는 굉장히 추웠습니다만 마음은 서로 남북이 철도 연결을 하자 그것에 그 온기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서로 남북 철도 연결을 앞으로 제대로 하자 그런 마음을 다지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었고 남북 인사들이 아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북측에서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만 저도 북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서울 판문이라고 적힌 왕복 승차권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승차권 가지고 오셨죠? 예, 이거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게 승차권만 있는 건 아니고 초청장 형태로 되어 있군요.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기념 승차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초청장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기념물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보면 14,000원 요금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새마을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가 약 7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호가 1km당 0. 그러니까 한 95원 정도 뭐 이 정도 가격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복해서 그 편도 그 7,000원 왕복 14,000원 그렇게 해서 그 가격을 14,000원으로 이제 요금을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실제 저희들한테 요금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차원에서 철도공사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북한에서도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혹시 뭐 대화는 좀 해보셨습니까? 대화도 자연스럽게 나눴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제 문정인 특보께서도 저를 북측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또 북측 인사들도 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체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뭐 서로 이제 간접적으로 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 연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했었고 또 현재 어떤 남관계나 이런 한반도 정세를 우리 그 남북이 적극적으로 풀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는 그런 굉장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모든 분들이 북측 분들과 아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의 착공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북측의 입장은 역시 철도 연결, 그다음에 현대화에 매우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인사말이 북측 철도성 부상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사실상 철도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내용상 착수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철도 그 도로 연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북측도 또 우리 측도 김현미 장관도 그런 축사를 했습니다만 남북의 어떤 끊어진 혈맥을 빨리 이어서 그것이 민족의 어떤 그 동력이 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어제 나누는 그리고 그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그 비핵화 평화 체제 속도에 따라서 제재가 완화될 때 철도 도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뭐 그런 서로 간의 마음을 다지는 마음을 여는 그런 자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착공식이라기보다는 착수식에 가깝다. 뭐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했던 얘기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무리 빨라도 1, 2년 내에 공사를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착공식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역시 이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풀리는 과정에서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 착공식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질적인 착공식은 이제 먼저 공사가 정말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1, 2년 이후에나 가능합니까? 역시 이제 지금은 이제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조사 연구 사업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재가 풀리는 과정에서 또는 완화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제재 완화의 속도가 만들어지느냐 그 속도에 비례해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거기에 연계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에서 저는 아주 멀리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철도 도로 연결, 포크레인으로 아예 그 철도 노변을 정리하거나 이런 사업들은 당장은 좀 쉽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유엔 안보리가 철도 공동조사 그리고 어제 착공식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예 뭐 공사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부분만큼 철도 도로 연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원포인트 제재 면제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이제 영향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다만 이제 어쨌든 그 제재 완화를 위해서 또 비핵화 평화 체제의 속도를 제대로 또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정부로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관심은 새 1월 1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할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신년사로 모든 지금 세계의 눈이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표명할 것이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 보다 많은 그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회적이고 추상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는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북한의 입장 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북한의 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시각이 드러나는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멘트는 아마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초청하기 위해서 3번 전화를 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락받은 적도 조 장관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착공식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3번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 문자도 보냈고 찾아가겠다며 시간을 잡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나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는데 지금 안 받았나 열심히 봤더니 저한테 전화번호가 없고 저는 전화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조 장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비서실을 통해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었지만 조 장관이 찾아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결국 정부와 정부의 좀 오만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가 착공식 관련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제 착공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한 가불 착공식,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추진하는 착공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북한 띄우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여론을 개선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평양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이 북한 정부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2018년도 달력입니다. 새해를 축하한다는 글 위로 한반도 상공을 가르는 미사일들이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평양 주재 CCTV 특파원이 받은 내년도 달력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기러기대가 달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 CCTV는 지난 25일 대변화 2018 북한의 1년이라는 특집 보도를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창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하고 노선을 바꿔 경제 건설에 매진하기로 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양의 거리엔 무엇보다 택시가 늘었습니다. 과거 외국인이 택시를 잡으려면 국제호텔에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거리 아무 곳에서나 택시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저녁 7시면 불이 꺼지던 상점이나 식당도 지난 9월 이후부터는 늦은 밤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도 최근 북한의 새로운 기상을 본다는 평양발 기사에서 2018년을 북한의 새 노선이 새 기상을 가져온 한 해로 평가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연말에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집중 조망하는 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JTBC 유상철입니다. 일본 항공찰이 음주 파문을 또 일으켰습니다. 비행을 앞둔 조종사가 음주로 무리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승무원이 비행 중 몰래 술을 마셨다가 들통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일본 나리타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운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 여객기가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도중 승무원 A씨가 화장실을 자주 드나들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 승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즉시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음주를 부인했지만 항공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プレミアムエコノミークラスのシャンパン6オンスの約 170ml のボトルでございますが、こちらがサービスに使用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搭載時より1本少なくなっていた。 조리실에서 발견된 빈 샴페인 한 병도 증거로 내놨습니다. 교도통신은 A씨가 작년 11월에도 음주 의혹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공사장은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기내는 물론 목적지 도착 후에도 승무원에 대한 음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항공의 한 부조종사는 지난 10월 술이 덜 깬 채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런던 공항에서 체포돼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해 8월 이후 음주 비행을 하려다 들통난 사례가 19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항공에서만 일주일에 한 번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억류됐던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한 달 새 벌써 2아이가 국경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돼 있던 중미 과타멜라 출신의 8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아이는 지역 의료센터를 찾아 감기와 고열 진단을 받고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돌아갔는데요. 그날 저녁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미국 국경에 억류됐던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가 탈수와 쇼크 증세를 보이다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국경지대에 구금된 아동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부서진 차들로 도로 위는 아수라장인데요. 크리스마스인 현지 시간 25일 눈길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진 차량 10여 대가 서로 얽히고 설킨 겁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도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길이 좁은 2차선 도로에서 마주오던 두 차량이 정면 충돌하며 화재까지 발생했는데요. 4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아반가르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한 미사일은 정해진 시간에 6,000km 이상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는데요. 최대 속도는 마하 20, 시속 24,000km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누누이 미사일을 자랑해왔던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성공이라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아반가르드는 내년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내던지곤 도망치듯 차에 탑니다. 뒤이어 반려견이 황급히 따라가는데 차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불안한 듯 차에 매달려 보지만 매정하게도 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리는데요. 반려견은 마지막까지 차를 쫓아가 봅니다. 영국의 한 도로에서 찍힌 CCTV 영상인데요. 영상을 토대로 영국 왕립동물학대 방지협회가 남성의 추적에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은 반려견을 버린 비정한 남성을 찾아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하청업체들의 갑질을 한 대형 조선업체들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기고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현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 하도급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공사 기간은 3월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명은 2월에 있었던 수정 추가 공사입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공사부터 맡기고 나중에 공사 기간이 3월이었다고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 공사 대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맡긴 계약이 1,817건에 이릅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도 손쉽게 이뤄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다른 대형 조선업체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재벌가 저택들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도 안 돼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이어졌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공시가격이 50%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 한 번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잠정 결정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의 단독주택 3채 가운데 한 채는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 이상 뜁니다.
재벌가 저택들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에 정부가 현실화에 나선 겁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69억 원에서 내년 270억 원으로 6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 한 채뿐이라면 이 회장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올해보다 5,40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이태원동에 있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집도 108억 원에서 53% 오른 165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한 235억짜리 주택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공개된 표준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인근 주택들의 상승률을 볼 때 50% 이상 공시가격이 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인상으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고급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워낙에 낮았기 때문에 지금 높이는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에 대한 얘기는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그 공시가격에 대한 불평등성은 계속 심하지 않을까. JTBC 전다빈입니다. 사람이 24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24시간 동안 뛴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걸 해낸 철인 중에 철인이 탄생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레이스를 마친 마라토너. 달릴 땐 몰랐는데 걸음을 멈추자 비틀거립니다. 결국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 미국의 카밀 헤로는 오전 8시에 출발선을 떠나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오고 다시 동이 틀 때까지 뛰고 또 뛰어 400m 트랙을 655바퀴 반 돌았습니다. 뛴 거리는 262km.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직선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 하루 만에 도착한 꼴입니다. 24시간 달리기 세계 기록입니다. 동시에 100마일, 즉 161km를 13시간 25분 만에 돌파한 새 기록도 세웠습니다. 정해진 거리를 빨리 달리는 게 아닌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달리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레이스. 철인이 되기 위해선 험난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뛰어야 했고 너무 힘들 땐 쉬지 못하고 걷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21번의 마라톤 완주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극한의 도전으로 자신을 내던진 헤로는 24시간 달리기가 올림픽 종목이 되는 날까지 질주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팀의 5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24일 에버턴전에서 2골을 기록했고 오늘 본머스전에서도 2골을 터뜨리는 등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로써 27일 현재 프리미어리그 12월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은 생애 3번째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흥민은 12월 프리미어리그 리그에서만 6골과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하는 등 개인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시즌 10호 골 고지를 밟았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을 꺾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GS칼텍스는 어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현대건설을 3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알리가 25득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 천부배 결승 최종국에서 중국의 천야오이에게 패했습니다. 신진서는 어제 중국 스촨성에서 열린 제1회 천부배 세계 바둑 선수권 결승 3번기 최종 3국에서 중국 8위 천야오이의 구단에게 207수 만에 백불개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신진서는 새해 1월 제4회 바이링배에 출전해 또 한 번 세계 정상을 노립니다.
아무리 껴입어도 부족하지 않을 날씨입니다. 오늘 주말까지 계속 이어질 강력한 세미 한파가 시작됐는데요. 현재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고 체감 기온은 영하 18도로 바람 때문에 추위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밑돌기 때문에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중북부 지역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만큼 더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점차 그 밖에 거의 모든 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한 곳이 많겠습니다. 밤부터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30cm가 쌓이겠습니다. 칼바람의 추위가 엄청납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2도, 춘천이 영하 11도, 남부지방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영하 14도 가리키고 중강은 영하 24도까지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역시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의 눈은 올해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추위는 더 강해지면서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김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블랙리스트라며 자유한국당이 어제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 문건에 대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던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고 김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본회의 전에 다시 만나서 막판 합의를 시도합니다. 정리해고 중단과 회사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인텍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인 지 오늘 411일째에 처음으로 노조가 사측과 만납니다. 모기업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와 오늘 오전에 교섭에 나섰는데 종교계의 중재로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종교계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